장로님, 마지막입니다. 이 집까지 헌납하시면 모든 죄가 씻깁니다. 이 집은 내 아내와 평생을 바친 곳이오. 죄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늦기 전에 결단하시죠. 그만둬요. 당신 강태준 맞지? 당신 아버지 이름 강민호 씨 아니에요? 그 이름을 왜 당신이 알아? 당신이 복수하려는 그 사람, 당신 아버지의 은인이었어요. 그 사람 덕에 당신이 살아남은 거라고.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30년간 쌓인 원망이 뒤집히는 소리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더는 무릎 꿇지 말아요. 평생 참고 살아온 분노가 터져나왔죠.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믿음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복수는 결국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거란 걸. 사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3개월 전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팔을 썰다 문득 시계를 보니 7시 반, 평소보다 30분이나 늦은 시간인데 영감은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이상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이 아침 6시 반 이후에 일어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영감, 밥 다 됐어요.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고 손잡이를 돌려 안을 들여다보니 남편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는데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보였달까요?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제가 물었지만 그 사람은 고개만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리곤 일어서며 아니야, 괜찮아 하고 짧게 답했죠.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은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시선은 계속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40년 부부 생활이 가르쳐 준 게 있다면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남편은 외출을 했습니다. 산책 좀 하고 올게라는 말과 함께 나갔는데 평소 산책복이 아닌 깨끗한 셔츠를 입고 나가는 게 이상했어요.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는 그 구부정한 어깨가 왠지 모르게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보였죠. 3시간 뒤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아니, 밝다기보다는 안도에 가까운 표정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사람을 보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거든요. 어디 다녀왔어요? 응, 동네 한 바퀴 돌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신발 밑창에 묻은 흙의 색깔이 우리 동네 흙이 아니었고 셔츠 깃에서 낯선 향이 났어요. 향초 같기도 하고 뭔가 인위적으로 만든 냄새 같기도 한 그 향기를 맡으며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남편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갚을 수 있을 거야. 저는 눈을 감은 척했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갚는다고? 무엇을? 누구에게?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옆구리로 전해지는 남편의 체온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남편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목요일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갔어요. 교회 다니기로 했어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교회라면 나쁜 곳은 아닐 테니까요. 어느 교회예요? 천국의문교회. 아파트 뒤쪽에 새로 생긴 데야. 거기 좋아요? 응, 사람들도 좋고, 목사님 말씀도 귀에 쏙쏙 들어와. 남편의 대답은 성의 없었지만 얼굴만큼은 밝았습니다. 교회에 다녀온 날이면 저녁을 먹으며 오늘 찬송가가 참 좋더라 같은 이야기를 했고 가끔은 웃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웃음이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묻지 않았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남편의 지갑에서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빨랫감을 정리하다 바지 주머니에서 나온 종이였는데 헌금 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금액을 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 남짓인데 그 절반을 한 번에 헌금했다고? 저는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영감, 교회 헌금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남편은 국을 떠먹다 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4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 형편에. 형편 걱정은 내가 할게. 당신은 신경 꺼. 말을 자르는 남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저렇게 쏘아붙인 적이 없었거든요.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걸 보며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내 남편이 낯선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두려움을요. 통장 정리를 하던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남편 명의 통장에서 석 달 사이 8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거든요. 모두 천국의문교회로 이체된 돈이었습니다. 손에 든 통장이 떨렸어요. 이건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이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따져 물어야 할지 아니면 자식들에게 알려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교회에 다녀온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켰을까요? 남편은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에 홀려있는 사람, 스스로는 깨어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영감,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교회. 그리고 돈 얘기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내밀었고 그 사람은 한참을 그걸 내려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은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그러니까 말해봐요. 왜 그러는지. 말해도 이해 못해. 아무도 이해 못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믿지 못한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아니, 어쩌면 슬픔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는지도 몰라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막아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창밖의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는 걸 바라보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미 큰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시작은 30년 전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느 날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는 사실도요. 결국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장남 민재에게 먼저 연락했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하는 목소리에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해. 통화를 끊고 사흘 뒤 민재와 막내딸 수진이 집에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고 남편은 마침 교회에 간 상태였죠. 저는 아이들 앞에 통장을 펼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통장 내역을 훑어보던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마침내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어요. 4천만 원이요? 석 달 만에? 오빠, 조용히 해. 아버지 오시면. 수진이 오빠를 말렸지만 민재는 이미 전화기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지시하더니 저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이거 사기입니다. 전형적인 사이비 수법이에요. 사이비라니. 천국의문교회, 제가 알아봤는데 최근 3년 사이 갑자기 생긴 곳이에요. 신도가 100명도 안 되는데 헌금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크대요. 민재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사이비라니. 그렇다면 남편은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봐야 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어봐서 될 것 같아요? 이미 세뇌된 사람은 설득이 안 통해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라니 오빠가 지금 무슨 소리를. 남매가 말다툼을 벌이는 사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거실로 들어선 그 사람은 식탁에 모여 앉은 우리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들 이래? 무슨 일이야? 민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손에 통장을 쥐고 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죠. 아버지, 이게 뭡니까? 남편은 통장을 보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배신감이 서려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알렸다는 걸 알아챈 거죠.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간섭이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사기당하는 거라고요. 사기? 누가 누구를 사기쳐? 너희가 뭘 알아?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이 저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아버지, 천국의문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거기 교주가. 그만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사람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갚아야 할 게 있어.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무슨 빚이요? 아버지한테 무슨 빚이 있다고. 민재가 다그쳤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문 열어요. 민재가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평생을 평화롭게 살던 우리 가족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건지. 어머니, 수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딸아이의 손이 제 어깨를 감싸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갚아야 할 빚이 뭔지 어머니는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문득 30년 전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부도났을 때였어요. 그때 남편은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뭔가를 계산했습니다. 공책에 이름들을 적고 옆에 숫자를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를 반복했죠. 어느 날 밤 잠결에 일어나 거실로 나갔을 때 남편이 혼자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는 걸 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중얼거림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그때 뭘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그냥 다시 방으로 들어왔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남편이 말해주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끝내 말하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딸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30년 전 아버지 사업 부도 났을 때 말이야. 네, 그때 아버지가 뭔가를 후회하고 있었어. 누군가에게 미안해하고 있었다고. 민재가 저쪽에서 핸드폰으로 통화하던 걸 멈추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사업 부도요? 그때 직원들한테 임금 못 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지. 열댓 명 되는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았어. 혹시 그 직원들 명단 같은 거 남아 있나요? 민재가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전 일이에요. 그런 게 남아 있을 리 없었죠.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뒤 저는 남편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문틈으로 어둠만 새어나올 뿐이었죠. 영감. 제가 조용히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복수야. 누군가 남편에게 복수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전 남편의 사업 부도로 피해를 본 누군가가 지금 남편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왜 이런 방식으로 복수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달을 보며 저는 두 손을 모았어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남편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빛만 차갑게 방안을 채울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그 교회에 직접 가볼게요. 뭐? 수진아, 위험해. 괜찮아요. 신도인 척하면 되잖아요. 안에서 뭐가 벌어지는지 봐야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어요. 딸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말리고 싶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수지는 다음 주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재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고 했어요. 천국의문교회와 그 교주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거였죠. 저는 아이들이 움직이는 동안 집에서 남편을 지켰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교회에 돈을 보내지 못하도록 통장을 제가 보관하기로 했거든요. 통장 내놔. 제가 말하자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지키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봐줘요. 지킨다고? 내가 언제 도움 청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40년 부부 생활에서 처음으로 그 사람과 정면으로 맞선 순간이었어요. 통장 안 주면 은행 가서 거래 정지 시킬 거예요. 당신이 감히요? 당신 파멸하는 거 보고만 있으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슬퍼서였어요. 40년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과 이렇게 대립해야 한다는 게 너무 비참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통장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와 말을 섞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수진이 천국의문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전화만 붙들고 있었어요. 혹시 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가슴이 철렁거렸죠. 예배가 끝난 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딸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괜찮아? 예배당에서 아버지 봤어요. 수진은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예배당 맨 앞줄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고 교주가 설교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대요. 설교 내용은 죄의 대가와 속죄의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교주가 아버지만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 평생의 죄짐을 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용서받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라고요. 뭐라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아버지를 따로 불러서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문 밖에서 기다렸는데 엄마, 아버지가 무릎 꿇고 있었어요. 수진의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상담실 문틈으로 봤는데 아버지가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두 손 모으고 계셨어요. 교주는 의자에 앉아서 아버지를 내려다보면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았고요. 제 손에 쥔 전화기가 떨렸습니다. 평생 허리 한번 굽히지 않고 살아온 그 사람이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다니. 엄마, 이거 보통 사기가 아니에요. 뭔가 개인적인 원한 같은 게 느껴졌어요. 수진의 말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개인적 원한이라니. 그날 저녁 민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교주 신원 확인했습니다. 누군데? 강태준, 45세. 본명은 강민호의 아들이에요. 강민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거든요. 30년 전 아버지 회사 막내 직원이었던 사람입니다. 사업 부도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대요. 전화기를 든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자살이라니.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사설 탐정이 확인한 바로는 강태준이 3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래요. 복수?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회사 문을 닫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무능해서라고 계속 중얼거렸죠. 그리고 그날 밤부터 남편은 매일 책상 앞에 앉아 뭔가를 적었습니다. 직원들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못 준 월급 액수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적으며 남편은 조용히 울었어요.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그 공책을 어디 보관했었는지. 저는 벌떡 일어나 창고로 갔습니다. 오래된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죠. 먼지 쌓인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니 가장 아래 상자에서 낡은 파일 하나가 나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열자 거기에는 30년 전 남편의 필체로 빽빽하게 적힌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은행 송금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송금되어 있었어요. 학비, 생활비라는 메모와 함께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그때 이미 갚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빚을 갚느라 우리 가족이 고생할 때도 몰래 그 아이의 학비를 대주고 있었던 겁니다. 영감, 당신. 파일을 꼭 안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제가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아버지의 원수라고 착각하고 은인에게 복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비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파일을 들고 남편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감. 제가 불렀지만 그 사람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저는 파일을 그의 옆에 내려놨습니다. 이거 당신이 보관한 거죠? 남편이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당신은 이미 갚았어요. 그 아이 학비 당신이 다 대준 거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아버지는 죽었어. 내가 죽게 만든 거야.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야.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 더 준비했어야 했어. 그럼 회사가 망하지 않았을 거고 그 사람도. 남편이 처음으로 제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간 혼자 삼켰던 죄책감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말아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가 날 찾아온 거야. 복수하려고. 그리고 나는 받아들여야 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안 돼요. 그 아이는 진실을 몰라요. 당신이 은인이라는 걸 몰라요. 제가 소리쳤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하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주겠다고. 더 이상은 이 비극이 계속되게 둘 수 없었어요. 민재와 수진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가 찾은 파일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을 때 두 아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이걸 다? 민재가 송금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5년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보낸 돈이었죠. 우리 집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인데도요. 그럼 그 교주가 아버지 은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수진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진실은 달라. 아버지는 이미 그때 책임을 다했어. 이걸 보여줘야 해요. 당장. 민재가 일어서려 했지만 저는 그를 말렸습니다. 아직 안 돼. 준비가 필요해. 무슨 준비요? 그 아이 어머니. 강민호 씨 부인이 남긴 게 있을 거야. 일기장이든 편지든. 그걸 찾아야 해. 제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30년 전 돈을 받았다면 그 어머니가 뭔가를 남겼을 거라는 확신이요. 엄마가 직접 찾겠어요? 그래야 할 것 같구나. 다음 날 저는 옛 동네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남편 회사가 있던 곳 근처였어요. 다행히 그때 통반장을 하셨던 할머니가 아직 거기 살고 계셨습니다. 영숙이 아니가? 야, 오랜만이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강민호 씨 기억하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 어째 그 얘길 묻노? 그분 부인이 남긴 물건 같은 거 혹시 없을까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안으로 들어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오셨어요. 이거 그 집 정리할 때 내가 챙긴 건데 버리기 아까워서 보관하고 있었어. 가져가라.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열었을 때 안에는 낡은 일기장 몇 권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강민호 부인의 필체로 빽빽하게 적힌 글들이었죠. 1995년 3월 15일. 오늘도 익명의 입금이 있었다. 태준이 학비다. 누가 보내주시는 건지 모르겠다. 은행에 물어봐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 돈이 아니면 태준이를 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1996년 8월 2일. 또 입금이 왔다. 이번에는 생활비라고 적혀 있었다.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다. 꼭 한번 만나서 인사드리고 싶다. 1998년 12월 20일. 5년째다.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보내주신다. 당신이 우리 가족의 은인이다.
태준이가 무사히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병원비를 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당신 덕분이다. 당신이 누구시든 부디 복 받으시길. 일기장을 읽으며 저는 계속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자기 가족을 살리고 있다는 걸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교회 신도 한 명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익명으로요. 뭐라고 하던데? 교주가 이번 주 안으로 아버지한테 마지막 헌금을 요구할 거래요. 집 명의까지 넘기라고 할 거라고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집까지? 그 신도가 말하길 교주가 최근 들어 초조해 보였대요. 뭔가 서두르는 것 같다고. 전화를 끊고 저는 일기장을 꼭 껴안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어서 강태준에게 진실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예상대로 강태준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방 안에서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장로님,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차가운 칼날이 숨어 있었어요. 마지막? 네. 이 집을 헌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로님의 모든 죄가 씻길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강태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부인께서, 당신 강태준 씨 맞죠? 제 말에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30년 전, 여보, 남편이 저를 말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버지 강민호 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그만하세요. 강태준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부인, 아무것도 모르면서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저와 장로님 사이의 일입니다. 모르긴 뭘 몰라요. 당신이 모르는 거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다음 주까지 답을 주십시오.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쫓아가려 했지만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왜 그래요? 놔줘요. 안 돼. 더 이상 당신까지 휘말리게 할 수 없어. 이미 휘말린 거예요. 40년 부부인데 당신 일이 내 일 아니에요? 제가 소리치자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현관문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모든 걸 잃겠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강태준을 찾아가 일기장을 보여주기로요. 남편이 말리든 말든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천국의문교회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강민호 부인의 일기장과 남편이 보관했던 송금 영수증이 들어 있었어요. 이 증거들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교회 건물은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허름한 3층 건물이었는데 1층에 작은 예배당이 있고 2층이 사무실인 것 같았어요. 계단을 올라 2층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강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박종수 장로 아내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문이 열렸어요. 강태준이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할 얘기가 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사무실은 간소했어요.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벽에 걸린 십자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고
강태준은 책상 너머에 앉았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서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 강민호 씨 아들 맞죠? 제 말에 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다 알아요. 당신이 왜 우리 남편한테 이러는지도. 강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웃는 표정으로 변했어요. 알면서 왜 왔습니까? 말리러요? 이미 늦었어요. 당신 남편은 제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당연히 알죠. 박종수 때문이에요. 그 사람 회사가 부도나면서 우리 아버지는. 아니에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놨어요. 이게 뭡니까? 당신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이에요. 읽어보세요. 강태준이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서 읽기 시작하더니 점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뭐죠? 당신이 대학 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기장만 응시하고 있었죠. 우리 남편이 보낸 거예요. 5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송금 영수증들을 꺼내 그의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수십 장의 영수증이 책상 위에 흩어졌어요. 다 확인해 보세요. 날짜, 금액, 받는 사람 이름까지 다 당신 앞으로 되어 있어요.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당신은 은인한테 복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말에 강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죽었어요. 박종수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남편 잘못이 아니에요. 회사가 부도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회사는 부도났어요. 하지만 우리 남편은 책임을 다했어요. 당신 가족을 지키려고 자기가 가진 전부를 쏟아부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남편 곁에서 봤던 그 고통스러운 밤들이 떠올랐거든요. 당신은 몰라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밤마다 당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울었는지, 그 죄책감을 안고 30년을 살았는지. 강태준이 책상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요. 당신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잖아요. 그만하세요. 제발. 저는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건 조작일 수도 있어요. 조작이요? 당신이 남편을 살리려고 꾸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30년 전 일기장을 내가 어떻게 조작해요? 은행 영수증을 어떻게 조작해요? 그럼 왜 아버지한테 직접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왜 익명으로 보내신 거냐고요? 강태준도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절규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왜 익명으로 보냈는지 저도 모르거든요. 말씀하세요. 정말 책임감 때문이었다면 당당하게 말했어야죠. 왜 숨겼어요? 그 사람이. 원래 그래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가 한 좋은 일은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할 뿐이에요. 40년을 살면서 저도 나중에야 알게 된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강태준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흔들림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평생 박종수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준의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 제발 멈춰주세요. 우리 남편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준은 책상 위의 영수증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세요. 뭐라고요? 돌아가라고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제발 혼자 있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부인, 문을 나서려는데 강태준이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그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만약, 정말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하세요. 당신 자신을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디 갔다 와? 교회요. 강태준 씨 만나고 왔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왜? 다 보여줬어요. 일기장도 영수증도. 미쳤어? 왜 그런 짓을? 남편이 소리쳤지만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 혼자 짊어지게 둘 수 없어서요. 그 아이가 뭐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대요. 남편은 한참을 저를 보다가 결국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실은 말했어요. 그걸로 됐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지만 강태준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거실 창가에 서서 방만 내다봤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였죠. 심판을요. 영감, 밥이라도 먹어요. 제가 권했지만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 그날 저녁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강태준이었어요. 내일 오후 2시 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재와 수진에게 연락했어요. 내일 집에 와 있어. 무슨 일인데요, 엄마? 강태준이 온대. 혹시 모르니까 너희도 있어야 할 것 같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모니터로 보니 강태준이 서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3일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모여 있었습니다. 남편, 저, 민재, 수진. 강태준이 들어서자 모두 숨을 죽였어요. 앉으세요. 제가 권했고 강태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과 마주보는 위치였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장로님,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일 동안 생각했습니다. 부인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진짜인지, 제가 30년간 믿었던 것이 틀린 건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강태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30년 전 송금 기록이 남아있더군요.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가 평생 원망했던 사람이 사실은 저를 살린 은인이었다는 건데요. 그래.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어. 그건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야. 하지만 너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왜 익명으로 보내신 거예요? 당당하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이러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내가 직접 찾아갔다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내 탓이라고 내가 더 원망했을 거야.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강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당신을 원수로 여기며 살았어요. 복수하려고 이 모든 걸 준비했다고요. 알면서도 가만히 당하신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 남편의 대답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준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버지한테 받은 돈 다 돌려주실 건가요? 강태준이 민재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그럼 교회는 닫겠습니다. 그리고 자수하겠습니다. 자수요? 제가 한 짓은 사기입니다. 벌을 받아야죠.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이 일어나 강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자수는 하지 마. 네, 넌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제가 한 짓은 내가 용서한다. 그러니 자수하지 마.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강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봤어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내 아버지한테 약속했거든. 내가 잘 되게 해주겠다고.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약속? 아직 지키지 못했어. 강태준이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어요. 30년간 쌓였던 분노와 원망이,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도 용서도 이 모든 게 너무 비극적이었어요. 강태준이 돌아간 뒤 가족들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정말 자수 안 시키실 거예요? 그래. 하지만 법적으로. 법보다 중요한 게 있어. 남편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인생 더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 수진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빠, 평생 이렇게 사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걱정만 하시면서. 미안하다, 수진아. 미안하긴요. 아빠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이제야 알았어요. 수진이 아버지를 껴안았고 남편은 딸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저도 민재도 그 곁으로 다가갔어요. 오랜만에 우리 가족은 하나가 되어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영감, 이제 좀 가벼워졌어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진짜 한 팀이 된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태준은 약속대로 교회 문을 닫았고 신도들에게 그간의 일을 고백했어요. 헌금을 돌려받은 신도들 중 몇몇은 화를 냈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강태준이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큰 가방을 들고 왔더군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고 강태준은 가방을 열어 보였습니다. 안에는 현금 뭉치들이 가득했어요. 장로님께 받은 돈 다 여기 있습니다. 4천만 원 전부요.
이걸 어떻게 교회 건물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재산도 다 정리했고요.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전보다 맑아 보였어요. 받을 수 없어.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써. 하지만 그게 내 바람이다.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에 강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다른 것을 꺼냈어요.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젊은 남편과 강민호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둘 다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을 존경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30년 만에 드디어 남편은 옛 동료에게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사진 속 모습에게였지만요. 장로님, 강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일어나. 남편이 강태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야. 서로를 용서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원수와 은인, 가해자와 피해자. 그 모든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강태준이 경찰서에 자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말렸지만 그는 자신의 결정이라며 고집을 부렸대요. 제대로 벌을 받고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강태준의 말을 전해 들으며 저는 그 청년이 진짜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강태준의 변호사 비용을 대주겠다고 했고 수지는 면회를 가겠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은 그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개월 후 법정 강태준의 재판이 있는 날 우리 가족 모두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증인으로 출석해 강태준을 위해 증언했어요. 피고인은 잘못된 믿음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진실을 알고 즉시 뉘우쳤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법정께서도 그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증언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도 놀란 표정이었죠. 결국 강태준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인 남편의 탄원과 전액배상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이 참작되었어요. 법정을 나오며 강태준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 남편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바라던 삶을 살아.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아파트 앞 공원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어요. 남편과 저는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매일 이렇게 함께 걷곤 해요. 영감, 응? 행복해요? 제 질문에 남편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었어요. 글쎄, 행복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은 좀 편해진 것 같아. 그거면 됐어요.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강태준이었습니다. 장로님, 사모님. 그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지내? 남편이 물었고 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어요. 이제 요양원에서 일하려고요. 그래, 잘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어 하셨거든요.
제가 대신 이루는 거예요. 강태준이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아버지 산소에 갔다 오는 길인데 사모님께도 드리고 싶어서요. 고마워요. 제가 꽃을 받았습니다. 강태준은 우리 옆 벤치에 앉았어요. 장로님, 제가 아버지 산소에서 약속했어요. 무슨? 이제 원망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장로님처럼 살겠다고요. 남편이 글을 받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너라면 할 수 있어. 내 아버지도 그렇게 믿을 거야. 장로님이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냐. 내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원수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강태준이 떠난 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 정말 잘 될 것 같죠? 그럼 이제 시작이야. 남편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호야, 내 아들 잘 크고 있어. 걱정하지 마.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요.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보관했던 그 파일이 들어있던 상자예요. 이제는 그 안에 새로운 것이 더해졌습니다. 강태준이 준 사진과 그가 쓴 편지였죠.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장로님께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만나고 싶어 했던 은인이 장로님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장로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앞으로 장로님처럼 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사람으로요. 강태준 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뭘 봐? 남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강태준이가 쓴 편지요. 그래. 뭐래? 읽어보세요. 남편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다. 뭐가요? 그 아이가 제대로 된 길을 찾은 것 같아서. 남편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영감. 응?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이 아니에요. 40년을 살면서 제가 당신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야.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3년 후 강태준에게서 가끔 연락이 옵니다. 요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최근에는 결혼도 했다고 해요. 좋은 사람을 만났답니다. 남편은 요즘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를 합니다. 젊은 시절 사업하던 경험을 살려 어르신들 상담을 해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남편을 좋아하시더군요. 저는 가끔 강민호 씨 산소에 갑니다. 꽃을 가져가 놓고 이야기를 나눠요. 민호 씨, 아들 잘 크고 있어요. 걱정 놓으세요. 우리가 지켜볼게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대답처럼요. 오늘도 남편과 저는 산책을 나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요. 아이들, 연인들, 가족들. 영감, 우리 잘 살았죠? 글쎄,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후회는 없어. 저도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담긴 손이에요. 주름지고 거칠지만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손입니다. 여보, 응? 사랑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이거든요. 나도. 남편도 처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해질녘의 햇살이 우리를 감싸고
벚꽃잎이 다시 한번 흩날렸어요. 모든 게 끝났지만 동시에 모든 게 새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남편이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강민호 씨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제 편히 쉬게. 미안하네. 남편이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한 번만 공유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